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주변에 인사도 해가며 지냈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멀리 지내 어색한 사이이다 보니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인사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그렇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외롭거나 쓸쓸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리운 마음에 절절할 뿐이죠. 특히나 명절에는 더 그런 마음이 들어 바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가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나 싶어 울컥 눈물이 나고는 합니다. 차라리 사랑을 오래 나누어주고 천천히 가시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이제는 엄마가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아 봅니다. 아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저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엄마의 일보다 다른 일들이 먼저였던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물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부모님께 저보다 더 잘하고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하셨을 테지만요. 괜히 명절 지나고 글을 쓰려니 이렇게 청승을 떠는 말로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으니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주변에서 모두 야, 너희 엄마 되게 예쁘다. 진짜 너랑 왜 이렇게 안 닮았어? 라거나 어머, 엄마 안 닮고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 닮았으면 더 좋을걸. 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얼굴이 참 좋았습니다. 정작 엄마는 아이고, 인물만 좋으면 뭐해? 인물떡도 못 보고 이러고 사는데 인물 좋은 것보다 인성 좋고 반듯한 게 최고야. 우리 시은이는 인물도 이만하면 됐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엄마보다 나아. 라며 제 칭찬을 하셨지만요. 가끔 혼자 거울을 보며 여기저기 짚으며 엄마랑 조금만 더 닮지 그럼 더 예뻤을걸 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다란 속눈썹에 은은한 눈매,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엄마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화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좋으셨거든요. 정말 어디 하나 예쁘지 않은 곳이 없는 사람이라 시장에서 떡 팔기 너무 아까운 얼굴이야 라며 떡 파는 예쁜 아줌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저희 떡집 간판이 시은 떡방이라고 버젓이 걸려 있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이요. 저는 예쁜 아줌마 딸이었죠. 그 정도로 예쁜 엄마는 그 예쁜 얼굴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리저리 시달리셔야 했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예쁜 얼굴로 여기저기 얼굴 도장을 찍고 선생님들께 예쁨을 받기도 했지만 샘내는 아이들에게 따돌림도 받으셔야 했답니다. 게다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부잣집 딸이라고 소문이 났고 나중에 아닌 게 밝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리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서는 성격이었거나 했으면 따지고 아닌 걸 밝히기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생 때는 거의 고개도 못 드시고 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그랬는데도 따라다니는 남학생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따라와 꼬리치지 말라며 욕을 먹기도 하셨다고 해요.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보니 엄마는 너무 외로우셨겠죠. 게다가 저희 외가는 오로지 외삼촌을 위해 돌아가는 집이었고요. 엄마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관심이 없으셨답니다. 엄마는 그냥 집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냈답니다. 저랑 계실 때는 조곤조곤 이야기하길 좋아하시던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짠한 마음이 들어 안쓰럽습니다. 그 시절에 엄마를 만나러 갈 수만 있다면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요. 외로움을 마음에 숨긴 엄마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저 조용히 학교에 다니시는 게 목표였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유난히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는 순간에도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던 엄마는 그저 졸업까지만 버티고 싶다는 생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시던 어느 날 고3 여름방학에 직업 훈련을 받으러 학교에서 몇몇을 모아 실습을 나갔대요. 엄마는 전문대라도 다니고 싶었지만 외할머니가
계집애가 돈이나 벌지 무슨 대학이야. 너희 오빠 등록금 되는 것도 벅차. 라며 직업훈련 나가라고 강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기에 엄마는 직업훈련 나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가 일쑤였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못해 혼나고 눈에 띄게 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속에 섞이지를 못하신 거죠. 혹시나 또 학교에서처럼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시더래요. 그런 엄마 곁에서 말도 없이 은근히 챙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엄마는 괜히 오해를 살까 싶어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타부타 말도 없이 하던 대로 챙겨주더래요.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진 않을까 걱정이 된 엄마는 감사한데 안 챙겨주셔도 돼요. 라며 작게 말을 하셨대요. 그러자 너가 혼자 겉도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눈에 띄게 그러지나 말던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한 거 안 보여? 라며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오더래요. 그제야 사람들이 엄마를 불편해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너무 창피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온 그 사람은 휴지를 주면서 야,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뭘 울어.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어울리는 것도 열심히 해. 아무도 너 안 잡아먹어. 라더니 먼저 들어가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겨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도 계속 창피했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나오려는데 그 사람이 잡더니 밥이나 먹자 하더니 근처 밥집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더니 깨작거리는 엄마를 가만히 보기만 하더랍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밥을 먹다 말고 정지되어 있는데 너 뭐가 그렇게 꼬여서 사람들한테 벽을 치고 다니고 그러냐? 너 학교 다닐 때도 친구 없었지?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엄마를 달래지도 않고 빤히 보던 그 사람은 너도 힘든 게 있었겠지만 그렇게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가 말하지 않는데 누가 아냐? 차라리 그렇게 울면서 부탁이라도 해보지. 그러면 누구라도 너가 하는 이야기 들어줬을 것 아니야. 라면서 밥값을 내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모습에 그 사람이 좋아졌답니다. 단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에서요. 아마 그 사람이 여자였어도 결혼하자고 따라다녔을 거라며 웃던 엄마의 얼굴에는 개구진 면모가 잔뜩 묻어나고 했습니다. 그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엄마는 그 사람을 좋아하기로 결심을 하셨답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엄마는 그 공장에 방과 후면 찾아가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오곤 했답니다. 차마 다가가서 아는 척할 용기도 없었던 거죠. 오히려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만 아는 채 하고 오기를 3달 정도 하자 그 사람이 가서 밥이나 먹자 하더래요. 그래서 또 졸래졸래 따라가 그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자꾸 와? 너 취업 안 나가? 라는 그 사람에게 여기 자리 없을까요? 라고 물으며 처음으로 웃었대요. 그런 엄마를 본 그 사람은 그럼 이력서를 내보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서서 나 본다고 취직이 되냐? 라며 일어나 가더래요. 그 사람 뒷모습을 보고 멍하게 있다가 집으로 와 이력서를 쓰고 다음날 선생님께도 여쭈어보고 공장에 이력서를 내주십사 말씀드리고 떨어지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대요. 그리고는 바로 취직이 돼서 월급 80만 원 받고 일하게 되었답니다. 실습 때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있어 견딜만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말도 없었지만요. 한 달 동안 버스비와 용돈까지 15만 원을 빼고 65만 원을 외할머니를 드리고 여전히 쪼들리는 생활을 했지만 마음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졸업식 날이 되어 엄마가 졸업식을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머리핀 하나를 건네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던지. 그 머리핀을 집에 가서도 보고 또 보고 알맹이 하나라도 떨어질까 소중히 품었답니다. 그렇게 잠들었다가 다음날 출근할 때 그 머리핀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보고는 예쁘네 하는데 가슴속에서 콩쾅콩쾅 난리가 나서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갛게 되어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러길 몇 번 반복하다
같이 밥 먹고 산책도 하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게 사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만나던 중에 몸이 이상하더랍니다. 뱃속에 재가 생긴 거죠. 임신인 걸 알고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별말도 없이 한숨만 쉬던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공장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공장장에게 물어 그 사람 집에도 가보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답니다. 그제야 엄마는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겠더래요. 펑펑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외할머니한테 들킬까봐 노심초사만 한 거죠. 그렇게 혼자 공장도 못 그만두고 있는데 한 달 뒤에 그 사람이 나타났대요. 공사장 쫓아다니면서 돈 좀 만들어 왔어. 지금 내가 지내는 방은 너무 작아서 너랑 아기까지 살려면 보증금 더 주고 더 넓은 방으로 가게. 같이 살 건지 아니면 병원 갈 건지는 너가 선택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엄마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아기는 어쩌나 나는 어쩌나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는데 그렇게 나타난 그 사람이 반가우면서도 얄밉더래요. 그런데도 그 길로 손잡고 외할머니께 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공장이나 다니면서 돈 벌어오라고 했더니 에? 너희 오빠 용돈은 어쩌라고 이러냐? 아무튼 도움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 오빠보다 먼저 시고 올리는 법은 없다. 같이 살고 싶으면 애 낳고 그냥 살아. 라며 화를 내면서 돌아앉더래요. 그 사람은 그런 외할머니한테 엎드려 절을 하더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장담은 못하는데 웃으며 살게 해주겠습니다. 고생을 해도 같이 하고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오순도순 살겠습니다. 라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날로 엄마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집으로 짐을 챙겨가 같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공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된 거죠. 워낙 외할머니한테 깐깐하게 배운 터라 그 작은 방에서 하는 살림은 어렵지 않더래요. 오히려 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막노동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집에 잘 올 수 없었고 와서도 피곤해 잠만 자서 엄마는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배는 부르고 나가서 만날 친구도 없고 친정인 외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편하지 않다 보니 더 힘들더래요. 그래서 예민해졌고요.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좀 더 자주 오면 안 돼? 나 혼자 여기서 뭐야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라며 투정을 부렸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아이 낳으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대로 어떻게 해? 병원비라도 있어야 하잖아.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다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사실 나는 되게 깡촌에서 나고 자랐어. 애들은 다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동네였지.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땅 다 팔아먹더라. 그래서 엄마랑 나랑 누나랑 동네 일 겨우 해가며 살았어. 그러다 누나가 시집을 가고 엄마랑 나랑 지냈는데 엄마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렇게 엄마 돌아가시고 무작정 시내에 나가서 지게꾼 노릇하다가 아는 형이 서울 가자고 해서 왔다가 공장에 취직해 기술 배우고 그 공장에 들어간 거야. 라며 웃는데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도 나는 가족이 생기는 걸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뱃속의 아이도 너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려는 거야. 조금만 더 모이면 그때는 다시 공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해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미안하다. 라며 엄마의 손을 잡더랍니다. 엄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울었대요. 그때까지도 가족 이야기를 도통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인지라 더 안쓰럽더래요. 엄마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힘들어도 참아보려 했대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바느질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주인집이 떡집을 하셔서 가끔 구경을 가고는 했는데 떡 만들어지는 걸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래요. 그런 엄마에게 주인집 아주머니는 색시, 나중에 떡 만드는 거 배워볼래? 잘할 것 같아. 라고 하시더래요. 엄마는 떡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셔서 보고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라며 아주머니와 사이좋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남는 떡도 주시고 옆에서 떡 만드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예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딸인 것 같아. 예쁜 것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 닮으면 너무 예쁘겠다 라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도 그렇게 엄마를 바라보신 적이 없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래 주시니 어느새 엄마는 조잘조잘 수다를 떨고 있으시더랍니다. 그러다 막달쯤 되자 그 사람이 일을 안 나가고 엄마 곁을 지켰는데 그때도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저를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일을 가지 않으면서 몸에 좋은 건 다 해주더래요.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겠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랍니다. 제가 태어나던 그날도 엄마 곁에서 그렇게 열심히 본인이 애를 낳는 것처럼 하더래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태어난 저를 안고 엄마에게 고맙다, 고마워 라며 울던 그 사람은 외할머니에게 전화해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렸지만 뭐하러 그런 전화를 하나? 아주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만 끊겠네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너무 축하하신데 그런데 형님 취직 준비 때문에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 미안하시대 라며 엄마 마음을 달래주더랍니다. 저를 보고는 야 큰일 났다. 너 안 닮고 나 닮았어. 그런데 너무 예쁘다 라며 허허허 크게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 몸조리를 다 해주었대요. 엄마는 나중에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내가 몸조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무리 일을 해도 손목이 안 아파 라며 웃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았다면서요. 특히나 저를 안고 달래며 환히 웃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백일잔치도 했답니다. 물론 상만 차리고 그 앞에서 기도만 하는 약식이었지만요. 주인 아주머니께 부탁해 백일떡을 해서는 전에 다니던 공장까지 가서 떡을 돌리고 외할머니 댁에도 가져다 드렸대요. 그때도 외할머니는 애 데리고 어디로 오니? 하여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 너 지방의 일간 줄 아는데 너희 오빠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가라 오지마 라며 내쫓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둘이 웃으며 돌아서 왔대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 알콩달콩 누가 뭐라던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행복은 왜 그렇게 짧았는지 그 사람이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다시 공장에 나가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말이죠. 그것도 지나가다 맞고 있는 여자를 구해줬는데 상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쓰러져 손을 쓸 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가 빨리 전화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엄마는 생후 5개월의 저를 업고 장례를 치르면서 몇 번을 쓰러질 뻔했지만 제가 배고프다고 울고 졸리다고 울다가도 엄마 얼굴만 보면 까르르 웃어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겠더래요. 안 그러면 저를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때 돼서 처음 본 그 사람의 누나는 메마른 얼굴로 이렇게 가는 게 제 운명이지 뭐. 아이는 어쩌니? 라며 눈물을 흘리고는 장례가 끝나고 그냥 가더래요. 그 후로 연락도 없고요. 엄마는 그저 없는 사람들이라 먹고 사는 게 더 급했던 거지 라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엄마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애랑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하고 손이 놀면 사람이 늘어져.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우리 떡집에서 떡 배워. 내가 월급은 50만 원 줄게. 대신 애도 볼 수 있고 좋잖아. 라며 엄마의 손을 이끄셨답니다. 그 덕분에 엄마는 저를 업었다가 보행기 태웠다가 마당에서 아장아장 노는 것도 보면서 일을 하실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5살이 될 때쯤에는 엄마가 혼자서 떡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제가 쌀 배달이 온 사람을 보고는 왜 나는 아빠가 없어? 라고 묻는데 차마 어린 체게 말을 못하겠어서 일하러 가셨는데 시은이 10살 되면 오실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는 엄마가 힘들까봐 한 번도 아빠 언제 오냐는 말을 해가며 조르지도 않고 컸습니다. 그러다 8살 때 동네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너는 아빠네 친척도 없어? 친할아버지나 친할머니도? 라고 묻는데 괜히 마음이 상해. 나는 그런 사람들 없어도 우리 엄마랑 행복해. 그런 건 왜 물어? 라고 답하고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괜히 엄마에게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선물도 한 번 안 보내고 편지도 안 쓰잖아. 아빠 맞아? 라며 심통을 부렸죠. 그런 저를 엄마는 꼭 끌어안으시더니 아빠가 너무 오시고 싶으신데 너무 멀리 가셔서 못 오시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셨거든. 그래서 오실 수가 없어. 라며 온몸을 떨어가며 우시는 겁니다. 그런 엄마가 낯설고 너무 슬퍼 보여 다시는 아빠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습관이 되어 아직도 그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아빠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큰일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직도 쉽게 부를 수가 없어요. 괜히 울컥하네요. 그런 저에게 엄마는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떡볶이집에서 서빙을 하며 용돈을 벌어 썼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동업처럼 떡을 판매하셨는데 처음엔 엄마가 노점으로 떡을 들고 나가 팔아오시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시장에다가 가게를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비록 저와 엄마뿐이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 어려웠죠.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찾아오시더라고요. 너희 오빠가 하던 사업이 잠깐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해. 넌 여기서 장사하니 돈 좀 만질 것 아니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럴 때 도와야지. 내일 모레까지 돈 좀 해놔라. 그리고 너는 딸애를 이렇게 장사하는데 내놓고 싶니? 하여간 하는 짓이 딱 격이 떨어져. 라는 막말을 하면서요. 그런 외할머니에게 엄마는 엄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해. 그 전까지 우리 시은이랑 나 먹을 거 없어서 떡 안 남으면 굶었어. 그럴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내가 가게 차린 건 어떻게 알았어? 내일 모레 와도 돈 없어.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워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잘 도와주는데 그게 왜 격떨어져? 나이 40 중반 넘어서 여기저기 손 벌리는 오빠가 격떨어지지. 그만 가세요. 제발 오지 마시고. 라며 침착하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빤히 보던 외할머니는 아주 입이 살았구나. 너가 남편도 없이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더니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아주 막 나가네. 너 같은 걸 피부치라고 찾아온 내가 잘못이다.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 배부터 불러 들어오던 걸. 그러니 너 남편이 그렇게 비명행사하는 거야. 심보를 곱게 써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나만 줬다고 부모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서 돈 달라고 오셨어요? 딸이 남편도 없이 아이 키우면서 고생할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가세요. 우리 엄마는 제가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가세요.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 제 앞을 막아서며 엄마는 그만해.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가. 다시는 오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후벼 파는 소리를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정도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외할머니를 보내시더라고요. 가면서도 저를 째려보면서 가는 외할머니가 참 미웠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엄마는 부모복 없는 사람은 남편복도 없다더니 진짜 그런가?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꼭 호강시켜 줄게.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는 그래 자식 복은 있다. 아휴 이쁜 내 새끼. 라며 웃으셨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서로를 아끼며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엄마의 떡집은 잘 됐습니다. 그러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아 가게를 접으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혼자 떡을 다 만들게 되셨죠. 그런 엄마를 도울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엄마 가게로 가 일을 돕곤 했습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엄마 가게 일을 하고 학교를 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부에 크게 뜻이 없었거든요. 대신 다른 일을 꿈꿨습니다. 어릴 적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경쟁력이 세진 분야라 어떤 컨셉을 잡을지 고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한 돈과 엄마가 주는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비용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엄마를 열심히 돕기로
마음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몰랐습니다. 엄마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요. 어느 날 아침,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에 엄마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엄마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가난의 부채는 몸에 쌓인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났으니까요. 부랴부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면서도 왜 엄마가 쓰러진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하더군요. 저를 낳고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엄마의 몸 상태는 더 빨리 쓰러지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과 당뇨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그 합병증으로 신장이 상해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제가 이식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검사 결과 저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엄마와 제가 혈액형이 달랐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투석을 시작하고 추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엄마는 그렇게 병이 있는 걸 아셨으면서도 괜찮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면 돼. 장사는 해야지. 너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가 해야지. 라며 조심스럽게 구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이셔도 숨이 차 하시면서도 매일 하던 대로 떡을 뽑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리고 제가 나서서 하는데도 어림없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버티던 어느 날 엄마가 밤새 투석을 하실 수 있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려는데 시은아, 이거 받아. 엄마가 이것저것 정리를 했는데 세상에 금이라고는 이게 다다. 너희 아빠가 혼인신고하는 날 사줬던 반지인데 아까워서 못 꼈어. 그리고 이 목걸이는 금은 아닌데 사진 넣을 수 있는 펜던트라고 너희 아빠가 본인 사진이랑 내 사진이랑 넣어왔더라. 너가 가지고 있어. 엄마는 이제 귀찮아. 라며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반지와 목걸이를 보며 왜 이런 걸 날 줘? 난 이런 거 잘 잃어버려. 엄마가 가지고 있어. 라고 했지만 그냥 갖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챙기고. 라며 서류봉투에 통장이랑 집 계약서, 가게 계약서 등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엄마, 왜 이런 거 챙겨줘? 나 아직 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라며 우는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아기네, 아기야. 엄마가 힘드니까 가지고 있다가 챙겨달라는 거야. 뭐 줄 것도 없어. 엄마가 미안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는지. 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너무 고되셨는지 겨우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으시는 엄마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편한 적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렇게 아프다는 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요. 하지만 그 가혹함으로는 부족했는지 엄마는 3년을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빼빼 마른 몸으로 그 사람을 찾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엄마 병수발을 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험도 들지 못한 형편이었던지라 아픈 건 엄마와 저를 둘 다 괴롭게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비를 치르고 나니 제게는 당장 고시원 2달 정도의 고시원비만 남더라고요. 엄마를 잃은 것도 너무 슬픈데 현실적인 문제까지 닥쳐오니 너무 절망적이고 괴로웠습니다. 도움을 청할 친척 하나 없는 제게 내던져진 숙제치고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도 시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했죠. 일단 있는 돈은 고시원 월세로 남겨놓아야 했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얼마간 견딜 돈이 필요한데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엄마의 반지였습니다. 엄마의 유품이자 그 사람의 유품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목걸이가 있으니 위안을 삼고 반지는 처분을 하자 싶었죠. 그래서 근처 금은방에 반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여러 장신구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왕이면 좋은 가격에 반지를 팔고 싶다는 마음에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반지와 번갈아 보던 금은방 사장님은 반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왜 파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괜히 코가 찡해져. 엄마 유품인데 제가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한동안 생활할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라고 답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반지를 보던 금은방 사장님은 이 반지를 지금 팔면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반지는 가지고 가요. 라고 하시더니 돈을 세어 반지와 함께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냥 반지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유품이 점점 더 아쉬울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돈은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몰아쳐 오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은 보니까 다른 가족도 없나 본데 엄마 유품까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반지 팔 생각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돈은 100만 원 넣었어요. 나중에 꼭 갚는 거예요. 알았죠? 라며 제게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금은방을 나서면서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금은방 문이 닫힐 때까지도 계속 인사를 했으니까요. 엄마가 몇 번 껴보지도 못한 그 반지를 손에 쥐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 다시 펼쳐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옷 쇼핑몰이 하고 싶으니 기왕에 그런 자리로 가려고 열심히 알아보았죠. 그러다 마침 스튜디오에서 촬영 보조하는 일과 야시장에서 물건 판매하는 일이 잡혔습니다. 두 일 사이에 3시간 정도 틈이 있어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일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안목을 키웠죠. 돈도 버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5개월쯤 되었을 때는 약간의 여유가 생겨 금은방 사장님께 매달 조금씩 돈을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빌려주셨던 손수건과 돈 15만 원을 가지고 금은방 사장님께 갔습니다. 저를 보시고 한눈에 알아보시면서 오랜만이네. 얼굴이 전보다 낫다. 잘 지냈어요?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를 꾸벅하면서 사장님 아직 전액을 갚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요. 안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라며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금은방 사장님은 껄껄 웃으시며 그래요. 10만 원씩 갚아. 그래야 더 오래 보지. 어차피 이렇게 맺은 인연인데 우리 매달 봅시다. 하시더라고요. 금은방 사장님이 내미시는 5만 원을 얼결에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하자. 밥 먹었어요? 뭐 좋아해? 라고 물으시더니 옷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잠깐 내가 가서 뭐라도 사올게. 여기 앉아서 있어요. 라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김밥이랑 떡볶이랑 튀김을 사오셨더라고요. 아가씨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내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 먹고 가요. 라며 챙겨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얼른 먹고 또 일하러 갔습니다. 그 후로 매달 말일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금은방에 들러 1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갚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찾아뵈었을 때는 사모님도 만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마워요. 애들 아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잊지 않고 열심히 지내줘서 고마워요. 라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는 통에 민망해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엄마의 말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가면서 아이들 간식이나 하시라고 빵이나 과자도 챙겨서 가곤 했습니다. 사모님이 반찬을 준비해 주셔서 저도 뭐라도 챙겨야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반지를 보며 엄마가 제가 혼자 외로울까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갚고도 금은방에 들러 사장님께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가 되면 사장님, 아버님 가져다 드리라고 맛있기로 소문난 약과 세트나 과일 같은 것들도 챙겼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오히려 제 반찬이나 명절 음식을 챙겨주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더 신세를 지는 꼴이긴 했지만 사장님 내외분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 계속 왕래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점점 더 다가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여러 편집 기술이나 홈페이지 운영법을 배우기도 했고, 야시장에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물질적인 투자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 혼자서 소규모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블로그에 제가 일하는 가게 옷들로 코디를 해 오늘의 착장이라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SNS에도 블로그에 올린 그대로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노출시켰습니다. 그러자 블로그 이웃이 늘어나고 SNS 팔로워가 늘어나더니 제가 입은 옷들의 정보를 물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도 제 일상을 올리면서 패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수익들을 모아 나중에는 제 쇼핑몰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 언니는 자기네 가게 옷을 싸게 저한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이익률이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양을 감당을 못해 직접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저희 물건을 저희가 제작하는 단가에 맞춰 물건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진짜 엄마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해낸 일들입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빌라 3룸에서 살고 있고 직원 7명이 일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에코백과 신발까지 제작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로 정신이 없거든요. 액세서리 매칭을 해보다가 문득 엄마의 반지와 목걸이가 생각나 꺼내서 이리저리 해보다가 목걸이가 그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안에 엄마와 그 사람의 사진이 있어 가끔 열어보며 몰래 울고는 하던 물건이라 너무 아쉽더라고요. 명절도 다가오고 있으니 더 마음이 그래 금은방 사장님께 갔습니다. 사모님 신상 옷도 싸서 갔습니다. 들른 지 2주밖에 안 돼 들어서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마침 사모님도 와 계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목걸이를 내밀며 이것도 엄마 유품인데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 매칭해보다가 망가졌어요. 그 김에 목걸이 고치면서 목걸이를 금이나 이런 걸로 덮어 씌울 수 있을까 하고요. 안에 우리 엄마 사진이 있어서 더 소중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목걸이를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금은방 사장님은 가만히 사진을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는 그때 그 아기가 시은이었구나. 그랬어. 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저와 사모님은 놀라 사장님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며 진정을 못하시던 사장님은 겨우 진정을 하고 사모님께 내가 말했었지 그 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사모님은 아 정말? 이라며 놀라시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보고 있으니 사장님께서 내가 어릴 때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하고 아팠어. 지금은 수술하고 좋아져서 건강하지만 그런데 내가 12살쯤 됐을 때 엄마라는 사람이 없는 살림에 아픈 애 돌보느라 힘들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나마 있는 돈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겨우 날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지. 병원이 머니까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계단을 오르면 어찌나 숨이 찬지 헉헉거리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고는 했어. 그러던 어느 날에 힘들게 계단을 오르고 헉헉거리는데 떡 파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 아이를 업고 파시는데 날 보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 홀린 듯이 배가 고파서 아버지한테 떡 좀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셨던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라면서 사장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곤란해지신 아버지는 얼른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시면서 나를 잡아 끄시는데 아주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이거 어차피 너무 굳어서 못 팔겠어요. 가져가서 아이 주세요. 라더니 떡을 2봉지나 주시더라고. 집으로 걸으면서 먹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그 후로도 나랑 마주치기만 하면 아주머니는 떡을 주셨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돈을 드리면 같이 애 키우는 사람끼리 이런 게 뭐라고 고마워요. 괜찮아요. 어차피 못 파는 건데요. 하면서 안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면 알잖아.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거. 아버지나 나나 알았지만
내가 너무 그 떡을 잘 먹으니까 그냥 먹었어. 나중에 아버지가 형편 좋아지고 그 아주머니 찾는다고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지는구나 라면서 또 고개를 숙이고 우시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그 떡이 그 시절 사장님의 유일한 간식이었다면서요. 그때는 밥도 간장이나 고추장에만 먹을 때라 저희 엄마가 주신 떡이 아니었다면 사장님은 그 아픈 고통을 못 견디셨을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내가 이 목걸이를 멋지게 만들어줄게. 시간이 좀 걸려도 좀 기다려줘. 그래야 내가 아주머니께 얻어먹은 떡값을 하지. 라고 하시더니 얼마 전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줄도 금으로 바꿔주시고 펜던트 테두리를 금으로 감싸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주셔서 엄마 얼굴이 더 빛나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도요. 그렇게 하고 나니 부모님께 멋진 옷을 입혀드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부렸어. 아주머니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 라며 설레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장님 내외분과 저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다 저희 엄마 덕분이지요. 그 덕분에 저는 좋은 인연이 더 좋은 인연이 되었고요. 목걸이가 멋져지고 제가 더 가까이 들고 다닐 수 있어지자 엄마가 곁에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 명절인 설에는 엄마와 그 사람에게 갈 때 반지랑 목걸이 하고 가야겠어요. 엄마도 좋아하시겠죠? 지금까지 예쁘고 착하기만 한 저희 엄마 자랑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거기서 아빠랑 잘 지내고 계세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곁에 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